월요일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할 물증으로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과거 통화 녹음본을 공개했는데요. 대통령실은 통화가 이뤄진 시점은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천 개입 의혹을 전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추가 녹취가 더 있다는 입장인데요. 이번 사태가 가져올 정치적 파장, 잠시 뒤 여의도 인포메이션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달력 보고 놀라신 분들 많죠. 벌써 11월. 이제 수능도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의에서는 수험생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북한이 어제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화성 19형이었다며 ICBM의 최종 완결판이라고 주장했어요. 네, 오늘자 조선중앙통신 어제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기술을 했고요. 노동신문에서도 사진을 20여 장 실어가면서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북한 주장에 따르면 화성포 19형인데요. 최대 정점 고도, 거리, 비행시간 등을 상세하게 적어놨고 동해 공해상 예정 목표 수역에 탄착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북한 주장대로라면 최대 정점 고도가 1,100여 킬로미터 늘어난 거고 비행 시간도 12분가량 기존보다 더 늘어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신은 어제 시험 발사 성공이 공화국 전략무력의 절대적 우세를 연구하는데 획기적 이정표를 세우는 중대한 시험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 공개한 사진을 보면 화성포 19형을 12축 이동식 발사대 이용해서 발사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이 화염 색깔과 형태를 봤을 때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우리 군 당국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때 김정은 위원장도 현장에 있었고요. 딸 김주애도 참관을 했는데 김정은은 자신들의 패권적 지위가 절대 불가역이라는 것을 세계 앞에 보여줬다면서 만족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제주 지역에 비가 많이 오나 봐요. 오늘 2시 기준으로 제주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TV와 라디오,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기상 상황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위험 지역에는 접근하지 마시고 대피 권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뉴스 이어가 보겠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한미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도 실시됐어요. 네, 31일 어제 같은 날이었습니다. 한미 양국군이 서해와 중부 내륙 공역에서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는데요. 이번 훈련에는 한국 공군의 F-35A, F-15K 등과 주한미군, 주일미군 전투기 등 총 110여 대 한미 공중 전력이 참가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를 모사한 표적을 만들어두고 이걸 공격해서 폭파하는 사진도 함께 공개를 했는데요. 네. 일종의 북한에게 경고성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 정부는 신규 대북 독자 제재도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대북 제재에는 그 북한의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들 15종 물품을 감시 대상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한미 2+2 장관회담도 미국 워싱턴에서 있었는데 우리 측에서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참석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이 자리에서 비핵화를 강조를 했는데 조태열 장관, 김용현 장관 모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라는 표현을 써서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미국하고 살짝 미묘한 차이가 감지됐는데요. 네. 미국에서 참석한 두 장관은 모두 비핵화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모두 발언에서요. 물론 추후 질의응답에서는 비핵화가 변함없는 목표라는 것에 대해서 또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지만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언급을 했다는 점을 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네, 미국을 방문한 김용현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에 우리 참관단을 보내는 것이 군의 임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파병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그 김용현 국방장관이 한미 안보협의 회의에도 갔어요. 이 자리에서 김용현 장관은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이나 분석단을 보내는 게 뭐 사실상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용현 장관 얘기는 당연한 우리 군의 임무이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잘못된 것이고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면서 국회 동의가 필요한 파병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달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게 입장이 극명하게 다른 게 뭐냐면 그러니까 국회 동의가 없으면 안 한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회 동의가 필요할 규모라면 고려하지 않는 것이고 소규모 병력이라면 국회 동의 없어도 장관 권한으로 자신이 이렇게 보낼 수 있다라는 주장인 거죠. 그런데 야당은 아시다시피 한 명이라도 보내면 그거는 파병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력 경고를 하고 있고 김병주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육군 대장 출신인데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미국과 나토 회원국조차도 공식적으로 참관단을 파견하진 않았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고 또 전문가들 중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대놓고 그걸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 가지 국제 정세 고려하고 러시아와의 추후의 관계도 고려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전략적으로라도 그걸 좀 숨기고 그러는데 굉장히 이걸 공식화하고 있는 것은 전략적으로 미흡한 것이다. 이런 지적이 있고요. 그 해외 파병 업무 훈령을 보면 개인 단위 파병은 장관이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정부는 이걸 근거로 들 것 같은데 여기서 또 큰 차이점이 있는 게 가능하다는 거. 장관이 보낼 수 있다는 건 평화 유지 활동 성격이에요. 예를 들어서 재건을 하거나 봉사하거나 이런 활동으로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참관단이 이게 맞는 건지 이건 논란이 거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부터 강화군 전역이 위험구역으로 설정돼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금지된다고요. 네, 안 그래도 이 접경 지역 주민들이 그 확성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좀 호소하고 국정감사장에서도 무릎 꿇고 읍소를 했잖아요. 당초 납북자 가족 모임이 어제 경기도 파주시에서 대북전단 살포하려고 계획하고 선언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취소가 됐는데 이 단체가 자의적으로 뜻을 접었던 건 아니고 경기도하고 주민들이 막아서면서 못 날리게 된 거죠. 그래서 물리적 충돌까지 예상되던 상황에 경기도가 파주, 연천, 김포 이렇게 접경지 3개 시군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을 했고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하고 기동대 8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살포 행위를 직접 단속하기 위해서 대기하기도 했고 주민들까지 민통선 마을 주민들까지 나와서 도로를 막고 있었는데요. 결국에 이 납북자 가족 모임은 이날은 물러서서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까지는 발생하진 않았지만 추후 또 전단 살포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다음 뉴스 살펴볼까요?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들을 향해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어요. 네, 중대본회의에서 정부가 그 상급 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 선정 평가를 거쳐서 10개 병원이 또 추가로 선정됐다 이런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의료계에는 다시 한번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전공의들 비롯해서 의대 교수들은 지금 주장하는 게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부터 이거 재논의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계속 얘기하는 게. 전국 의과대학 교수비대위가 이번에도 성명서를 내고 내년도 모집 인원 반드시 재조정해야 된다 촉구를 했는데 교육부를 향해서 얼마 전에 휴학 승인 대학 자율로 한 것처럼 모집 인원도 입시 전형도 이거 다 대학 자율에 맡겨야 되는 것이고 교육부는 더 이상 대학 학사 운영에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의대생 휴학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하도록 허용하면서 내년 의대 1학년 학생 수가 최대 7,500명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교육 여력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요. 네, 우리가 당장 생각해봐도 강의실이라든가 교수가 필요하고 의대는 특히 해부용 시신이라든가 실험 실습실 얘기 의정 갈등 과정에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비교적 사립대가 밀려날 수 있어서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대부분 사립대 총장들은 좀 문제가 없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나마 예과 과정이기 때문에 교양 수업 위주로 들어가서 2학년 때까지는 2년간은 좀 괜찮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학교별로 학기를
네 개로 학기를 쪼개서 뭐 수업을 하는 방안이라든가 뭐 투자 계획 이런 리모델링 계획 이런 거 막 세우고 있고 나름의 준비를 하고는 있는데 다만 지금 우려가 나오는 거는 당장 교수 채용이 지금 11월인데 이게 3월까지 가능할까? 이 부분이 미지수인 거예요. 지금 사립의대 23곳이 교육부에 전달한 계획을 보면 각 대학이 내년에 총 284명 교원을 추가 채용을 하는데 갑자기 동시에 이제 교수를 모집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게 개학에 차질 없도록 이거 딱 맞춰서 수급하는 것이 이게 탄탄대로 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지난주 이렇게 이번 주 걸쳐서 한 게 의대생 휴학 자율에 맡기기로 발표를 하고 이번에는 교육과정 최대 1년까지도 단축할 수 있도록 한 거잖아요. 원래 의대가 예과 본과에서 6년인데 많이 줄이면은 그럼 5년으로도 의대 과정을 마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내용인 건데 정부는 그러니까 이렇게 과밀 문제를 줄이고 의료 인력 양성에는 차질이 없게 한다라는 그림을 그려서 이런 방안을 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뭐 비난이 많이 쏟아지는 게 그러면 사람 많으니까 1년 덜 공부시켜라 이렇게 되는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뭐 교육부 측에서는 이거 뭐 강제적인 건 아니고 상황 봐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커리큘럼 개설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이게 황당무계하다는 반응을 지울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의료계에서는 수십 년에 걸쳐서 체계를 구축해온 의대 교육이 정부 입김에 따라서 한순간에 흔들릴 수는 없다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경기도 의사회에 소속한 이사는 이런 말도 했어요. 이럴 바에는 그럼 대통령 임기도 3년으로 줄여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 일각에서는 뭐 온라인에서는 인터넷 수강으로 바꾸지 그러냐라는 쓴소리도 나오고 그리고 또 이거 잘 들여다보면 그러면은 결국에는 2,000명이라는 숫자 그 증원 자체만이 그것만이 목표가 된 건 아닌지 이런 의문도 나오는 거예요. 지금 휴학 승인도 그렇고 교육과정 기간도 그렇고 뭐 5년 공부하냐 6년 공부하냐 이거 뭐 정부가 다 시간 끌다가 대학별 자율 행동이다라는 단서를 붙이고 다 허용을 해주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모두 대학에 떠넘기는 방식을 택하는 건 아닌지도 우려가 됩니다. 대한의사협회 이면택 회장이 취임 6개월 만에 탄핵 위기를 맞게 됐는데요. 임 회장 불신임 투표를 앞두고 사과문을 올렸다고요? 네, 애초에 뭐 이면택 회장은 그 의정 갈등 과정 속에서 쉽지 않은 시기에 취임을 하기도 했지만요. 전공의들하고는 완전히 척을 졌고 의협 회원들 사이에서도 여론은 좋지 않아 보입니다. 의사계에서는 찬반 결과에 대해서는 쉽게 예측할 수 없다는 분위기긴 한데 취임한 지 반년 만에 탄핵 여부 가리게 됐으니까 본인으로서는 또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의협에서 뭐 안건 상정하고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왔고 오는 11월 10일에 임시총회 개최해서 불신임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그동안 그러니까 막말 실언이 터져 나오면서 국민들의 여론을 등 돌리게 했고 의협이 제대로 그 의대 증원을 막아서지 못했고 간호법 제정도 저지하지 못했고 이런 부분들을 문제 삼아서 불신임을 주장하고 있는 거고 이면택 회장은 그래서 불신임 투표 앞두고 과오를 만회할 기회를 달라면서 사과문을 냈어요. 그동안 논란이 된 그런 거친 발언들 다 SNS에서 쏟아져 나온 것들이 많거든요. 네. 결국에 자신의 SNS 계정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다음해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는데요.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하고 있죠. 네, 지금 예산안 시즌이고 심사 기한은 오는 30일이에요. 근데 여야 합의 불발 시에는 다음 달 1일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됩니다. 그래서 야당은 이걸 저지하겠다는 것이고 계속 좀 여야 합의 우리가 심사할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라서 그걸 폐지하는 법안을 야당 주도로 단독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반발해서 퇴장을 했고요. 여당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자기들 입맛대로 그 예산안 처리 지연을 무기로 해서 막대한 포퓰리즘성 현금 살포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이재명 대표의 그런 지역 화폐를 겨냥한 건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걸 넣기 위해서 그 자동 부의를 막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반면에 야당에서는 매년 이런 식으로 심사 기한에 쫓기고 못하고 그게 자동 부의되면 이거 예산안이 너무 졸속으로 처리되는 부작용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 부의 제도는 폐지해야 된다라는 주장인 거고요.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계획입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해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올해 10월 수출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4.6% 증가한 575억 2천만 달러 기록했습니다. 역대 10월 중에 최대치고요. 13개월째 증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그 15대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 중에 10개 품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효자 노릇하는 게 역시나 이번에도 반도체였어요.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에는 좀 타격을 입었다가 올해 호황기를 맞았고 반도체 수출 40.3%나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이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서버 신규 투자 그리고 일반 서버 교체 수요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수혜를 입었다고 할 수 있고 자동차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 증가해서 62억 달러였는데 역시 10월 기준 최대 실적이었습니다. 다만 석유 제품은 유가 하락과 이에 따른 제품 가격 하락 영향 때문에 수출액이 전년 대비 34.9%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우리 수출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오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이 미국 대선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 분석을 내놨습니다. 연구진은 트럼프 재선 시에는 글로벌 관세 정책 변화에 따라서 우리 총 수출액이 448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봤어요.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도 겪어봐서 어느 정도 알잖아요. 뭐 관세 장벽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해리스나 트럼프나 모두가 자유무역에 부정적이고 자국 우선주의가 강하긴 한데 그러면서도 실질적인 정책 수단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다른 나라들이 불공정 관행을 해서 그렇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광범위한 관세 정책을 펴려고 하고 있고 공급망 재편 문제에 있어서도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나 세액공제 통해서 같이 동맹국 투자를 우리가 해보자라는 건데 트럼프는 리쇼어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해외 진출 기업이 본국으로 복귀하게끔 하는 정책 이렇게 편다는 거예요. 중국에는 또 관세 부과를 추진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는가? 이 분석에 따르면 대미 수출액이 152억에서 304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미국에 수출한다는 거고 이거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영향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한국산 중간재도 있잖아요. 다른 나라가 써서 미국에 파는 그런 중간재 수입에서도 여기서도 47억에서 116억 달러 감소하는 간접적 영향도 보여지고 있고요. 또 상대국이 이번엔 미국에 보복관세 부과하면 여기서도 또 한국산 중간재 수입이 더 줄어들게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어쨌거나 미국 대선 이후에는 누가 됐든 간에 공급망 재편은 가속화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가게 될지는 뭐 가봐야 알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나라 산업이 워낙에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7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이른 시각부터 고속도로 지방 방향으로 내려가는 차들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으로 덕소 3패에서 남양주 유금소까지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마성터널에서 용인 지나 양지터널까지 총 11km가량 정체입니다. 횡성 휴게소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은 부교주 부근 2차로에서도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 여주 분기점에서 감곡까지는 10km 정체,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은 만종터널부터 신평 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 도로 관련 작업으로 일대로 4km 어려운 모습이고요. 반대 부산 방향도 만종터널에서 남원주 부근 2차로에서 도로 작업으로 일대로 주춤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혜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이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파일을 공개했어요. 지난 2022년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한 통화 녹음이었는데요. 먼저 공개된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이 시점은 일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대통령 취임 전날에 있었던 통화이고요. 해당 녹취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맞네 당해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게 명태균 씨는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답을 하는데요. 당시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고 김영선 전 의원과 김종양 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후보 경선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어요. 이 통화 다음 날인 5월 10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고요. 이후에 오후 3시 30분쯤에 김영선 후보로 공천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음성 파일은 누가 녹음을 한 거예요? 네, 명태균 씨가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밝혔듯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수천 건을 자신의 휴대폰에 녹음을 해뒀고 그중 하나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어제 민주당이 공개한 녹음 파일을 보면 통화 음질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요. 이게 원본이 아니고 이 원본 녹음 파일을 틀은 걸 다시 녹음을 한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익 제보를 통해서 이 녹취를 받았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최근 국정감사 증인으로도 출석했던 이제 김영선 전 의원실 회계 책임자죠. 강혜경 씨로부터 확보한 것 아니냐라는 추측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곧바로 해명을 내놨어요. 명태균 씨가 계속해서 김영선 후보 공천 이야기를 하니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다. 공천에 개입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반박했는데요. 그럼에도 대통령실이 스스로 입장을 뒤집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앞서 대통령실은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경선 이후에 명 씨와 관계를 끊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통화는 이제 경선 한참 뒤인 이제 본선에서 당선된 뒤에 취임 전날 이뤄진 거잖아요. 경선 이후에도 명 씨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기존에 냈던 입장을 뒤집은 것이자 기존 해명이 거짓이었다.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된 건 처음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내부 기류가 어떤가요? 네, 일단 지도부에서 이번 주말까지 공식 입장이 나오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친한동훈계에서도 굉장히 말을 아끼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녹취가 하나가 끝이 아니라요. 앞으로 여러 개가 남아 있다는 이야기가 정치권 안팎에서 돌고 있어서 네. 섣불리 대응했다가 또 추가적으로 어떤 녹취들이 공개돼서 리스크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 또 이게 사실 대통령과 명 씨 사이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당에서는 사실관계 파악도 어렵고 당사자도 아니라서 이 당 차원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애매하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어제 공식 입장이 나와버린 상황이죠. 당에서 별도 입장을 내는 게 이제 상당히 부담스럽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국민의힘 내 물밑 분위기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당혹한 기색이 역력하고요. 네. 어제 대통령실에서 나온 공식 해명도 적절한 대처가 아니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이미 한 번 탄핵을 경험해 본 당이기 때문에 이번 사안이 어디로 불이 번질지 정말 예민하게 안테나를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정황이 밝혀졌다면서도 탄핵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어요. 여기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 국민들이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민주당에서 이걸 먼저 언급하게 되면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생각이 가장 크고요. 또 아직은 무르익을 때가 아니라는 판단도 없지 않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이 11월에 예정이 돼 있는데요. 그 이전에 탄핵 이야기를 꺼내면 또다시 방탄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러워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또 탄핵은 민주당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3분의 2 이상의 국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여당 내에서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은 국민의힘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탄핵 이야기를 먼저 꺼낼 가능성은 낮고요. 다만 임기 단축 개헌 이야기로 우회하는 전략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녹취 파일을 추가로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관련해서 혹시 알려진 내용이 있어요? 네, 지금 명태균 씨가 갖고 있는 녹취가 수천 개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민주당에서 2개의 녹취를 더 갖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명 씨가 윤 대통령과 나눈 공적 그 대화 녹취가 담긴 휴대전화를 이 명 씨가 자신의 아버지 묘소에 묻었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해서 이것까지 모두 공개가 되면 파장이 정말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친윤석열계 유상범 의원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관련 발언을 했는데요. 녹취 당시인 2022년 5월 9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고 인수위 법상 대통령직 인수위 구성원도 아니어서 공무원 의제 규정 대상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때문에 공무원의 당내 경선 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상 저촉 대상이 안 된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어 민주당을 향해서는 대통령 탄핵을 골몰하기 전에 법률 위반인지 판단하고부터 주장하는 게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자세다라고 직격했는데요. 반면 민주당에서는 5월 10일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당일에 김 의원에 대한 공청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신분으로서 공천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법조계에서는 일단 정황이 아닌 증거를 중시하기 때문에요. 현재 나온 녹취만으로는 공천에 이제 개입했다. 그런 법 위반 여부를 확실하게 하기 어렵고 직접적으로 공천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추가로 있어야 한다라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사실 이 문제를 지금 법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2차적 문제이고 대통령 육성으로 이러한 내용이 공개된 것만으로도 국민정선법에는 상당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건 여야 모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 유상범 의원이 이제 법적인 문제를 공개 회의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두고도 친한계에서는 적절치 않았다.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법을 운운할 때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윤상현 의원은 대선 기여도와 경쟁력, 여성 가산점 같은 기준을 따진다면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런가요? 저도 당시 공천관리위원회에 들어가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공천 과정은 알 수 없는데요. 네. 이제 다만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한기호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좀 물어봤는데 당시 내부 여론조사에서 김영선 당시 후보가 김종양 후보보다 적합도가 높게 나온 건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공관위 회의에 들고 갔고 그러면 김영선 후보로 가는 게 맞겠다라고 모두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죠. 윤핵관 쪽에서는 김종양 후보를 당시 밀었다고 해요. 그런데 결국 김영선 후보로 된 건 외압이 아닌 이 여론조사 결과가 주요했다라고 당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녹취 파일이 가져올 정치적 파장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 일이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네, 다음 주 중에 의원총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사실 이 특별감찰관 임명에 이번 일이 미치는 영향은 반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동훈계로 꼽히는 한 의원은 이미 한 챕터가 넘어갔다라는 표현을 하던데요. 지금 이 녹취 이슈가 터지면서 특별감찰관 임명은 큰 의미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미 늦은 대응이 되어버렸고 근데 또 반면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으니 이 특별감찰관이라도 관철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커질 거다. 이렇게 조금 반반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의총이 열리게 되면 이 특별감찰관을 하느냐 마느냐
차원의 이제 찬반 논의가 아니라 특별 감찰관이라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더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지 이 문제로 심각성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요. 결과적으로 어느 쪽에든 한동훈 대표의 힘이 실리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만일 의원총회가 예정대로 열리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세요? 일단 이번에 의총을 한 2번에서 3번 정도로 좀 수기 과정을 충분히 거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열리게 될 의총에서 바로 결과가 나오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다만 이제 표대결로 갈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친한동훈계에서는 현재까지 확보한 표를 40개 정도로 보고 있어요. 이제 친윤계가 그리고 40명 정도인데 그럼 거의 비슷해진 수준입니다. 근데 여기에 20여 명의 의원들이 중립지대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친한계에서는 표대결로 가도 자신이 있다고 하는 이유가 지금 대통령실의 방향에 동의하진 의원들이 훨씬 많고 민심에 가장 예민한 의원들이 이 특별감찰관을 반대할 수 없을 것이다. 정무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걸 표대결로 힘으로 밀어붙이는 순간 중간에 있는 의원들은 한동훈 대표에게 반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친한계에서도 포결로는 절대 가면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지난 30일로 한동훈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았어요. 한 대표에 대한 당내 평가는 어떤가요? 이건 역시 친한계와 친윤계의 평가는 좀 나뉘는데요. 친한계에서는 중간 평가 성격인 부산 금정구 보궐선거를 크게 이겼기 때문에 이거에 좀 높은 점수를 매기고 있고요. 그 외에 의정 갈등 문제 해결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은 그 대통령실과 야당이 적극적이지 않는 환경이 있다. 그런 불가피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친윤석열계에서는 이 한 대표가 큰 의제를 던진 게 하나도 없고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 이슈몰이를 한 것 말고는 한 게 뭐가 있냐라고 굉장히 박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국면 전환용 인사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한 대표의 인적 쇄신 요구마저 사실상 거부됐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 대표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실에서 인적 쇄신 요구는 받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내부 정리를 했다고 하고요. 이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을 하려는 이유는 이게 극약 처방이라거나 가장 좋은 해결책이기 때문이 아니고 유일하게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인사권이라든지 김건희 여사의 활동 자제 등은 당에서 요청할 수 있는 거지만 모두 대통령의 인사권, 여사의 의지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한동훈계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게 특별감찰관을 우리도 무조건 해결책이라고 보지 않는다. 다만 지금 원내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은 이 원내에서 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대통령실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먼저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좀 소개를 드리면 한국갤럽이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19%로 이제 출범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부정평가는 무려 72%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 부정평가 이유로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17%로 가장 높았고 경제, 민생, 물가가 14%로 뒤를 이었습니다. 갤럽은 이번 조사 기간 중 마지막 날인 10월 31일에 민주당이 녹취를 공개했는데 그 반향은 차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을 해서 이 녹취 공개 파장이 아직 다 반영된 결과도 아니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해당 여론조사는 9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응답률은 11.1%였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그 대통령실의 분위기도 네. 좋지 않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그간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녹취록 파장으로 좀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기류 속에서 20%대가 처음 무너졌기 때문에 심각하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똑똑 라디오 주치 코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잠시 후 2부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뜻풀이에 해당하는 표현을 맞히는 문제인데요. 한자 명사로 대대로 내려오는 그 집안의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를 뜻하기도 하고 또 외부와 교류하기 위한 통로나 수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한 이음절로 된 이 표현은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 가문, 문호, 뼈대, 전통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정답은 문호입니다. 문호는 문자에 직의 호자로 이루어진 표현인데 기본 의미는 집으로 드나드는 문입니다. 이 한자를 쓰는 문호란 표현은 보통 문호를 개방하다, 이 항구는 우리나라의 문호이다와 같이 외부와 교류하기 위한 통로나 수단의 뜻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장차 이 집안의 문호를 빛낼 큰 자손이 태어나리라와 같이 대대로 내려오는 그 집안의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를 뜻하기도 하죠. 참고로 출연자의 답에 나왔던 가문은 집 가자에 문자를 써서 가족 또는 가까운 일가로 이루어진 공동체 또는 그 사회적 지위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이윤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현재 제주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제주 산지에는 호우경보로 단계가 높습니다. 현재까지 진달래바 삼각방에는 110mm 이상의 비가 오는 등 제주에서 50에서 100mm 안팎의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고요. 남해안 20에서 4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렇게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남부와 제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충청도에도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안과 충청 이남에 비가 내릴 걸로 보여집니다.
동해안과 산지 쪽 5에서 30mm, 또 오늘과 내일에 걸쳐 제주에는 80에서 150, 산지 쪽은 200에서 300mm 안팎의 비가 천둥, 번개, 돌풍 동반해서 쏟아지겠습니다. 남부지방도 20에서 80, 특히 남해안과 전남 서해안에는 8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에는 초속 20m 이상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남해안에도 역시 초속 15m 정도의 강한 바람이 이어지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또한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전남 남해안 쪽에 바람이 강해지기 시작하겠고요. 물결도 역시 서해남부 먼바다, 남해 먼바다, 제주 해상의 물결 최대 5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19도로 예상되고 지금 서울의 기온 17도입니다. 강혜정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상설특검의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 추천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의 거부권 대상이 아니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됩니다.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사건 수사를 이끌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송창진 수사 2부장이 개인적 사유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퇴직이 잇따르면서 공수처에는 부장급 검사가 2명만 남게 됐습니다. 서울 강남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살해한 박학선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신형인 화성 19형으로 최종 완결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훈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공군에서 또 성폭력 의혹이 제기됐어요. 네, 공군 대령이 딸뻘인 여군 소위를 성폭행하려던 것도 모자라서요. 범행에 실패하자 꽃뱀 취급까지 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군 성폭력 상담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여군 초급장교에 대한 직속상관 전 대장의 강간 미수, 강제 추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진술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는 회식 자리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2차를 가자는 강요에 1차 회식 자리에 있던 간부들에게 도와달라 문자를 보냈고 이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가해자는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전 대장님 딸과 3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아내도 있지 않느냐 강하게 거부했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도망쳤다고 하는데요. 다음 날 다른 상관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하고 가해자와 곧 분리 조치도 했지만 이 대령이라는 사람 일말의 죄의식도 없어 보입니다. 회식 자리에 참석했던 간부들에게 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신을 유혹한 것처럼 유도신문하며 녹취까지 했고 피해자
피해자는 이런 압박을 받던 간부들을 통해서 2차 가해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반성하고 사죄하기는커녕 피해자가 원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피해자를 마치 꽃뱀 취급하면서 현재 피해자는 불안이 극에 달해 일상생활도 힘든 지경이라고 하네요. 네. 그런데 참 사람 겉만 보고 할 수 없는 게요. 이 가해자는 얼마 전 공군을 빛낸 인물로도 꼽혔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두 가면을 번갈아 쓰고 평소에도 부하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했다고 하는데 앞서 이해람 공군 중사가 성폭력 피해를 입고 숨진 지 불과 3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건 부대 내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만성화되어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문화체육관광부가 각종 물의를 일으킨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태규 회장을 해임하라고 협회에 요구했어요. 네, 문체부가 대한배드민턴협회 철퇴를 내렸습니다. 이른바 페이백 의혹과 관련해 김태규 회장을 횡령 배임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한편 해임도 요구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협회는 정부 지원 사업으로 셔틀콕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2년간 약 2억 9천만 원 규모의 후원 물품을 받기로 계약했는데 문체부에 따르면 후원 물품이 공식 절차 없이 임의로 배부됐고 협회 공모사업추진위원장 소속인 태안군 배드민턴협회로 4천만 원 상당의 용품이 지급됐다고 합니다. 이에 문체부는 보조금법 위반에 대한 조치로 1억 5천만 원 반환을 명령했고 제재금 4억 5천만 원을 부과했는데요. 또 협회 정관을 위반하면서까지 일부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도 반납하라 요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문체부는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의 지적을 받아들여 경기력과 직결된 라켓과 신발 등은 선수의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했고요. 또 후배 선수들이 청소와 빨래를 도맡아는 악습도 뿌리 뽑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문체부가 강도 높은 조치를 내렸지만 김태규 회장의 해임은 배드민턴협회가 또 관리단체 지정은 현재 문체부와 첨예하게 싸우고 있는 대한체육회가 하게 돼 있어 실제로 제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체육계 소식 조금 더 짚어볼까요? 문체부가 반대 의사를 보였음에도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3선에 도전한다고요. 네, 최근 차기 체육회장 선거 출마 자격 심사를 위한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진 않았지만 3선에 대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단 출마 자격을 확보하는 건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알려진 대로 이 회장의 출마 자격을 심의하는 공정위 위원 15명 전원을 이 회장이 직접 임명했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셀프 심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고요. 문체부가 18일까지 공정위 운영 관련 개선 방안을 제출하라 지시했지만 차기 회장 선거 일정이 촉박해 수용할 수 없다며 거부한 상태입니다. 현재 이기흥 회장의 3선을 저지하겠다며 유승민 전 국제올림픽위원회 선수위원 겸 대한탁구협회장과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창범 전 대한우슈협회장 등이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밝히고 선거에 뛰어든 상황인데요. 하지만 체육계 관계자들은 현재로선 오랜 기간 지방체육회와 교류하며 기반을 다진 이 회장의 3선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근래 들어서 이 회장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고 체육회 내부에서도 욕심이 지나치다며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면서 상급기관인 문체부가 이 회장이 당선될 경우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점도 표심을 흔드는 요인으로 짚었습니다. 지난 2022년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사고로 손자를 잃은 할머니가 재수사에서도 죄가 없다는 판단을 받고 혐의를 완전히 벗었네요. 네, 벌써 2년이나 지났네요. 당시 할머니가 몰던 차량에서 급발진 의심사고가 발생해 함께 타고 있던 손자 12살 도현군이 숨졌는데요. 운전대를 잡았던 할머니는 결국 교통사고 처리법상 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이후 사고를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차량 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고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지만 경찰은 지난해 10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렇게 경찰이 국과수 감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후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검찰은 최근 경찰의 송치 요구 불효 결정을 전했는데 경찰이 재수사에도 혐의 없다는 결과를 보내자 검찰 역시 기소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지은 겁니다. 이로써 도연이 할머니는 사고가 난 지 1년 10개월 만에 자신의 잘못으로 손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를 벗게 됐고요.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유가족들은 운전자 조작 실수가 아닌 것으로 나온 만큼 차량 결함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 1심 선고는 내년 2월쯤 이뤄질 예정이라고 하네요.
참 다행이다 싶다가도 어린 손자를 떠나보낸 할머님 또 가족들에겐 이제 와서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저 이런 비극이 다시 또 일어나질 않길 바라는 마음뿐이고요. 네. 급발진 의심사고가 입증 책임을 이 자동차 제조사에 두거나 보안 장치를 설치하는 취지의 법률 개정 추진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 살펴볼까요? 평화의 소녀상을 희롱하는 기행으로 논란이 된 미국인 유튜버가 결국 붙잡혔어요. 네, 영상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찌나 깐족거리던지 화가 다 나더라고요.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라 의기양양 떠들어댔는데 결국 붙잡혔다고 합니다. 네. 서울 마포경찰서는 어제 업무방해 혐의로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출국 정지 조치도 내려졌다고 합니다. 조니 소말리는 이달 한국에 들어와 공공장소에서 고성방가는 물론이고 소녀상의 볼에 입을 맞추며 치마 아래 손을 집어넣는 동작을 취하는 등 모욕적인 행위로 공분을 샀는데요. 이태원에서 소녀상을 처음 보곤 자신이 찾던 것이라면서 일본인들이 저 조각상을 세계에서 제거하려고 한다 말하는 등 그 의미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가 하면 지하철 안에서 북한 찬양곡을 틀고 소란을 피우기도 했고요. 롯데월드를 찾아 성적인 문구가 담긴 후원 댓글을 큰 소리로 읽고 사이렌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주변 곳곳에 항의에도 아랑곳 않고 자폐가 있다, 벨소리에 불과하다 같은 식으로 둘러대면서 고성방가를 계속했다고 하네요. 애초 이 소말리는 일본과 이스라엘, 태국 등에서 이런 민폐 행위로 주목을 받고 돈을 버는 유튜버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작년엔 일본에서 활동하면서 도쿄 지하철에서 원폭을 다시 투하하겠다 말하거나 여학생을 스토킹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결국 체포돼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후 비자 만료로 추방됐는데 이제는 한국까지 넘어와서 이런 민폐 행진을 이어가고요. 이 때문에 최근 한국 유튜버들이 소말리를 쫓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 생방송 중 행인에게 얼굴을 가격당하는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지기도 했고요. 이유불문 폭행은 잘못된 일이긴 하지만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통쾌하고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한국뿐만 아니라 어디서고 다시는 이런 민폐 끼칠 수 없도록 따끔한 처벌이 내려졌으면 합니다. 네. 요즘 광장시장을 찾는 대만 관광객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 광장시장에서 꼭 사가는 게 하나 있다면서요. 네, K-뷰티도 아니고 K-음식도 아닌 바로 이불이라고 합니다. 네. 요즘 광장시장에선 때 아닌 이불 호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불 가게들은 그야말로 호떡집에 불이 난 듯 쉴 새 없이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대만 관광객들이 많은데 보통 둘러보고 구경하는 재미에 찾는 관광객들과는 다르게 일말의 고민도 없이 통 크게 사간다고 하네요. 하루에도 관광버스가 수없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방문 그룹마다 적게는 5채, 많으면 10채도 사간다고 합니다. 연신 싸다 외치면서 집에 계신 부모님께 영상통화까지 걸어 이불을 보여주고 한 번에 5-6채씩 사가는 일도 많다고 하네요. 대만 관광객들은 요즘 틱톡이나 유튜브에 한국 이불이 좋다는 게시글이 많아 일부러 찾아왔다며 거리낌 없이 지갑을 열고 있고요. 관광 가이드는 광장시장에 항상 패키지 일정에 들어가 있을 만큼 인기고 오자마자 이불 파는 곳이 어디냐고 묻는다 할 정도로 폭풍 구매해간다고 합니다. 상인회가 이불에 불이 났다 설명한 것도 이해가 가는 대목이네요. 네. 요즘 금값이 돼버린 배추 때문에 김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요? 네, 김장철 앞두고 배추값이 치솟으면서 올해 김장을 포기하는 이른바 김포족까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심리를 이용한 김치 사기를 당했다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정 포털 사이트와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광고를 보고 구매했는데 주문한 김치는 함흥차 사고 업체와 연락도 두절됐다고 하는데요. 판매글에는 포기김치 5kg에 22,900원, 여기에 7,000원만 더하면 10kg을 살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배추값 때문에 고민인 소비자 입장에선 두말할 것 없이 아주 매력적이죠. 판매자를 가장한 사기꾼은 송금을 받고 잠적했는데 피해자만 현재까지 2만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치밀하게 무통장 입금으로만 결제를 유도했고 사람들이 알만한 홈페이지 이름을 내세워 의심을 피하기도 했는데요. 구매자들은 눈 뜨고 코 베었다며 너도나도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요즘 배추값도 비싸고 마침 김치도 다 먹어가던 참이라 말도 안 되게 싸다 싶어 주문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배송이 안 돼 문의를 했더니 하루만 더 기다려달라 하더라. 귤까지 같이 보내준다 하기에 기다렸더니 이제는 전화번호 자체가 없는 번호라는 안내가 나오더라 토로했고요. 또 다른 피해자는 현재 피해자 단톡방도 있는데 이 중에는 10kg짜리 상품 10개를 구매한 사람도 있다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사기꾼이 사칭했다는 홈페이지는 국내 유명한 여행 사이트였는데요. 이 업체 측은 홈페이지에 피해 신고가 여행사로 유입되고 있다며 해당 업체와 무관하고 김치와 같은 상품은 일절 판매하지 않는다고 공지를 띄우기도 했습니다. 가뜩이나 비싼 배추값에 시름만 한가득인데 이런 심리로 김치 사기까지 등장한다니 참 씁쓸하네요. 네. 공원이나 산에서 건강에 좋다면서 뒤로 걷는 분들 종종 계신데요. 그런데 만약 길가에서 뒤로 걷다 차와 부딪히면 누구 잘못일지 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왔어요. 네, 결론부터 보자면 뒤로 걸은 사람 잘못입니다. 실제로 2년 전 서울 양천구에서 한 부부가 나란히 뒤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부부는 결국 입원했고 차주를 상대로 병원비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차주보험사는 채무 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은 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앞을 보고 가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 않다며 부부에게 각각 100만 원씩 주라 이렇게 결정했는데요.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부부가 앞을 보고 걸었더라면 차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고 뒷걸음으로 횡단보도를 지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라고 판단한 건데요. 결국 대법원이 이 판결을 확정했고 부부는 양측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고 하네요. 네,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 라디오 주치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네, 지금 수험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컨디션 조절이겠죠. 그렇죠. 지금 잠깐 공부해서 성적이 많이 올라갈 가능성은 좀 적죠. 하지만 끝까지 노력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해 수능에 응시하시는 분이 52만 2,600여 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말 아직도 숫자가 많더라고요. 이분들이 다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네. 하지만 컨디션 조절에 실패하시면 이 시험 보는 당일날 정말 괴로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강한 생활 패턴을 계속 유지해서 당일날 컨디션을 최고로 끌어올릴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 코너에서는 수험생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꼭 수능이 아니더라도 큰 시험을 앞두고 컨디션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문자 보내주세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이 두통이라면서요. 그렇다고 합니다. 두통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호소를 한다고 하는데 네. 우선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긴장도 엄청나죠. 네, 그렇죠. 긴장도 하고 또 감정적으로 많이 흔들립니다. 내가 잠을 자야 돼 말아야 돼 공부를 더 해야 돼 그만해도 돼 나는 지금 네. 밥을 먹어야 돼요 아니면 근데 공부도 안 돼요. 너무 네, 그 생각이 떨려서. 많죠. 네. 네. 거기다가 이제 압박감이 많이 옵니다. 야 이거 정말 이번에 떨어지면 나 큰일 나는데 이런 생각 또 초조하죠. 왜 나는 이런 게 잘 안 되지라는 이제 초조감까지 네. 합쳐지다 보니까 이제 두통이 많이 생기는데 더더욱이 계속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만으로도 두통이 또 유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긴장성 두통은 이 두개골을 싸고 있는 근육이 당겨지면서 어느 한쪽이 당겨지면서 아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의 어느 부분이라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편두통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이런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머리가 아프면 근육이 아픈 거구나. 그래서 머리가 아픈 쪽을 많이 만져보시면 아파진 쪽은 누르면 아파요. 통증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 근육이 아파진 거니까 거기를 좀 마사지를 잘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수험생들만 긴장이 될까요? 수험생 부모님들도 또 얼마나 긴장이 되시겠어요. 네. 아마 머리 많이 아프실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을 좀
자주 먹는 거는 또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약을 먹는 거는 수험생한테도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휴식 안정인데 시험을 앞두고 충분한 휴식하고 안정하는 사람은 없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두통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따뜻한 목욕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아주 간단하고 늘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차 종류 이런 걸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마사지 스트레칭이 큰 도움이 되는데 마사지를 어디를 해야 되느냐. 머리가 아픈 부위를 잘 눌러보시면 딱 아프다고 더 많이 아프다고 느껴지는 포인트가 나와요. 네. 점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점 부위를 좀 세게 한 5분 정도 마사지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어딘지 잘 못 찾겠다 그럴 경우에는 우선 첫 번째는 이 귀 옆에 머리 뒤쪽에 보면 폭 들어간 데가 있어요. 이 뒤쪽에 보면 폭 들어간 데가 양쪽에 있죠. 네. 그래서 그 부위를 마사지 하시면 거기가 이제 측두근하고 후두하근이라는 게 가서 붙는 곳인데 그 부분이 많이 당겨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 옆에 손을 갖다 대면 바로 쏙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마사지를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 두 번째는 쇄골이라고 있죠. 쇄골. 이렇게 앞에 보시면 쇄골이 탁 여기 나온다. 여자분들 뭐 쇄골이 나오는 쇄골 여신이니 이런 소리 많이 하시는데 그 쇄골에 쏙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 들어간 부분을 손가락으로 마사지 하시면 아마 아픈 네. 느낌이 드시는 분이 꽤 많을 네, 겁니다. 아픈데요. 그게 이미 근육에 긴장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고개 안 돌아가는 경우 있잖아요. 잠자고 나서. 네. 그때도 안 돌아가는 쪽에 반대쪽을 이 마사지 하시면 금방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병원 안 가셔도 이거 굉장히 간단한 마사지 방법이에요. 근데 그것도 두통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두통이 있을 때 마사지 하셔도 좋고 또 한 곳이 어디 있냐면 승모근이라 그래서 어깨 위에 이렇게 손으로 어깨 위를 잡으면 이 부분도 눌러보면 아픈 데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가 딱 나와요. 톡 튀어나오고 아프고 그 부분을 마사지 하시면 이 두통을 조금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잘 안 될 때는 두통약 뭐 진통제 좀 드시면 되죠. 잘 아시는 타이레놀 같은 거 이런 걸 일시적으로 좀 드시면 되는데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고 아플 때 2알씩 해서 한 8시간 간격으로 한두 번 정도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니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좀 따라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약간 눈이 맑아진 기분이 들어요. 맑아지죠. 눈도 네. 맑아집니다. 예, 정답이에요. 효과가 있네요. 근데 이제 수험생들은 하루하루 시간 가는 게 불안하고 초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잠을 잘 못 자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죠. 잠이 잘 안 오는 분들, 특히 예민하신 분들은 더 잠이 안 오실 텐데 그래서 수험생들은 개인적인 루틴, 즉 개인적인 생활 시간을 잘 정리를 해놔야 돼요. 일어나는 시간이 항상 일정하면 좋고 잠에 드는 시간, 잠자는 시간도 딱 정해서 그 시간에는 내가 공부가 더 하고 싶더라도 네. 잠을 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 종일 시간표를 잘 구성해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과 자는 시간을 정하는 게 좋고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과한 욕심을 부리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나 공부 더 해야 돼. 나 지금 요거 지금 막 나머지 꼭 하고 자야 돼. 그래서 네. 새벽 1시를 넘어간다. 네. 그러면 능률이 완전히 떨어집니다. 이 새벽 1시에는 뇌는 잠자는 시간으로 기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능률이 팍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공부를 하나 마나해요. 해도 아침에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1시에는 반드시 잔다. 이 생각을 가지시고 루틴을 잘 챙기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잠이 안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냥 좀 억지로라도 눈을 감고 좀 자려고 해야 돼요. 해봐야죠. 사실은 이 시도를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안 네. 하는 것보다 훨씬 좋고요. 그때 이제 누워서 복식 호흡을 하면 잠이 저절로 드는 경우가 꽤 있어요. 복식 호흡이라는 것은 배를 불룩하게 하면서 숨을 쉬고 들이쉬고 내쉴 때 천천히 내쉬는 거거든요. 적어도 5초 이상 걸려서 숨을 내쉬는 건데 이걸 한 20번에서 30번 정도 하면 잠이 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집중을 할 필요 없이 복식 호흡을 좀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약국에 가서 수면 유도제를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면 유도제가 도대체 뭔가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항히스타민이라고 알레르기가 있을 때나 또는 배멀미 할 때 붙이는 거 네. 그런 약물 종류예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이 약간 졸려지잖아요. 원래 알레르기 약 먹으면 졸리듯이. 네. 그래서 잠이 오게 되는 건데 이 약들은 되게 방감기가 길어요. 그래서 낮 시간까지 졸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 정도는 수면 유도제를 먹어볼 필요가 있는데 시험이 가까워 와가지고 먹었다가는 그날 컨디션을 완전히 네. 망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주의하셔야 되고 정말 나는 지속적으로 잠이 잘 안 온다. 그때는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과 좀 상의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수면 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잠자는 환경이 좋아야 잠이 잘 오거든요. 우선은 이 빛을 완전히 차단하게 암막 커튼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고 소리도 좀 차단을 해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온도 습도를 좀 우리가 쾌적하게 하려면 18도에서 한 23, 4도 정도까지 맞춰주시면 좋겠고 습도도 한 50% 이렇게 잘 좀 해놓고 주무시면 좋겠고 잠자리에서 스마트폰 좀 그만하셔야 돼요. 응? 공부하는 사람이 무슨 스마트폰입니까? 근데 아마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 시간만이 유일한 또 스마트폰을 볼 수 있는 안 됩니다. 시간이니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은 뇌를 각성시키기 때문에 네. 잠이 잘 안 들어져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놓고 따뜻한 목욕을 잠깐 하거나 족욕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우유나 또 좀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코코넛 주스, 코코넛 같은 것들을 한 잔 먹고 주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또 하루하루 다가오면요. 수능 선생님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수능 세대는 아니시겠지만 저희는 네. 예비고사 네. 세대죠. 이제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해요. 긴장감에 예. 소화불량 호소하는 경우도 많죠. 그렇죠. 이게 소화가 안 되는 이유는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건데 네. 이 정말 급체했을 때는 그 여성분들은 이제 브래지어라는 걸 하잖아요. 그 브래지어 끈 닿는 부위에 한가운데가 뼈가 톡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 네. 양옆을 자극을 하면 소화가 잘 되게 돼요. 네. 뼈가 톡 튀어나온 부분 양옆에를 이 손가락을 이렇게 해갖고 자극을 하면 소화가 금방 잘 되거든요. 근데 급체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있어서 잘 안 되는 거니까 네. 이럴 때는 좀 유동식 좀 부드러운 음식하고 또 소화가 정말 안 될 때는 한 번쯤 굶는 것도 괜찮습니다. 한 끼 정도 굶는 것도 네. 사실 도움이 돼요. 그래서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부터 식사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흔히들 아침을 먹어야 머리가 좋아진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이거는 맞는 이야기예요? 머리가 좋아진다기보다는 아침에 머리를 써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에너지원을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뇌는 탄수화물만 사용합니다. 탄수화물만 사용해요. 즉 에너지원으로 지방과 단백질은 안 써요. 그러니까 아침을 드실 때는 아침에는 탄수화물을 좀 먹어주는 게 도움이 돼요. 특히 시험 보러 갈 때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잘 아시는 밥이에요. 그죠? 제일 쉬운 게 밥이니까. 그렇죠. 밥을 나물이나 간단한 반찬과 함께 먹어주는 것이 도움이 되고 배가 고프면 또 시험을 잘 못 보잖아요. 그래서 배고픈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조금 들어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계란 후라이라든지 생선 반토막 정도를 같이 해서 아침을 드시게 하면 이게 가장 도움이 되고 아침을 먹어야 머리가 좋아지는 건 꼭 아니에요. 아침에 머리를 써야 되는 사람한테 에너지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아침을 먹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예민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능 당일에 화장실을 엄청 많이 갔어요. 아유, 굉장히 예민하신 거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긴장하면 화장실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 많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고생하는 수험생들도 많죠. 많죠.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장은 내가 움직일 수 없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 장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장은 저절로 움직여지는데 그 저절로라는 것이 누가 하는 거냐면 자율신경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율신경은 스트레스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율신경이 일을 못하게 되면서 위와 장의 움직임이 조금 엉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변비가 되고 어떤 분은 장이 너무 빨리 움직여서 화장실을 자꾸 가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너무 힘들 때는 병원의 의사 선생님한테 약물의 도움을 잠시 받을 수 있어요. 네. 이런 약물을 드시면 시험 볼 때 굉장히 편안하거든요. 너무 어려울 경우에는 그런 방법을 한번 취해 보시고 네. 그렇지가 않을 때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복식호흡이에요. 복식호흡이고 그다음에 너무 떨려서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려가지고 근데 도저히 나 시험 보는데 자신이 없다 네. 이런 분들은 수험장에 들어가셔서 두 엄지손가락으로 양 눈을
거꾸로 누르세요. 양 눈을 꾹 눌러서 조금 아플 느낌이 들 정도로 꾹 눌러주면 네. 이 두근거리는 게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내가 두근거리지만 않아도 시험 보는데 훨씬 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으로 두 눈을 이렇게 거꾸로 주먹을 하늘로 향해서 누르면 그렇게 두근거림이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일시적으로 쓸 수 있어요. 정말 꿀팁이네요. 네, 오늘은 수험생들을 위한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트레스, 멘탈 네. 관리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멘탈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멘탈 뭡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오늘 정말 내가 목표한 거 다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끝까지 가지셔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여러분 시험을 좀 못 봤다고 인생을 다 망치는 겁니까?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은 통과 의례일 뿐이니까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좀 자신감을 갖고 자존감을 잘 세울 수 있게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고 네. 만약에 점수가 잘 안 나오면 한 번 더 보면 되죠. 뭐 그런 이 또 다른 제2의 계획도 막 가슴속에 두시면 시험 보는 게 조금 더 대담해지고 더 자신 있게 시험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수험생의 정신 건강은 수능을 치른 이후에도 좀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문제라면서요. 그렇죠. 이게 시험 보고 나서 긴장이 갑자기 풀어지면 그때부터 생활이 완전히 엉망이 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네. 아침에 일어나지도 않고 공허하고. 밥도 안 먹고 잠도 또 다 안 와요. 이때는 왜냐하면 일상생활이 돼야 잠이 오는데 생활이 안 되니까. 그래서 긴장을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긴장을 좀 하고 일상생활이 규칙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변에서도 좀 도와주셔야 되고 네. 본인도 좀 거기에 맞춰서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생활이 계속 유지될 수 있고 또 엉뚱한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나 시험 망쳤으니까 이거 어떡하지? 막 자꾸 초조해하는 이런 생각에서 떨쳐버릴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긴장을 좀 계속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수능 끝났을 때 너무 결과에 뭐 부담 갖지 않도록. 그렇죠, 그렇죠. 위로의 말들. 야, 우리가 무슨 뭐 공부만 해서 사냐? 그리고 시험 성적으로 뭐 세상을 다 살면은 뭐 나머지 공부 못한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게 그거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에요. 알죠. 네. 우리는 알죠 이제. 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제 부모님들이 자꾸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제 수능이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수험생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 좀 추천해 주세요. 뭐 음식이라고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만은 가장 중요한 건 잘 균형 잡힌 식사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잘 균형 잡힌 게 도움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수험생이니까 탄수화물이 많이 포함된 것들을 좀 먹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네. 고기보다는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게 도움이 되고요. 또 이 뇌랑 또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많이 나는 제철 과일들 이런 게 도움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홍시 이런 것도 좀 나잖아요. 네. 홍시 좋죠. 또 토마토도 좀 요즘 잘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도움이 되고 또 무화과라는 것도 요즘 나오는 요즘 과일이에요.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좀 도움이 되고 또 이 여러분 잘 아는 키위라는 게 있습니다. 키위도 굉장히 많이 이 수험생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과일이거든요. 이런 거 하고 밤도 조금 도움이 돼요. 또 요즘 나와 있는 고구마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수시로 수험생이 먹을 수 있도록 집에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 밤에 잠이 안 올 때는 이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있는 걸 먹는 게 좋은데 그 음식이 바나나와 우유예요. 그래서 바나나와 우유를 저녁 때는 먹고 잘 수 있도록 뭐 준비를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또 허리 통증이 좀 느껴지는 학생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큰 건 스트레칭이죠. 스트레칭인데 허리를 스트레칭하는 것이 아니고 네. 가장 좋은 방법은 와이드 스쿼트라고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쭉 벌립니다. 네. 그냥 원래 스쿼트는 11자로 하잖아요. 다리를 쭉 벌리고 무릎이 앞으로 나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허리만 반드시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30번 정도 하면 허리 아픈 게 바로 그 자리에서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허리 아프다고 가끔 세수하다가 아파지는 이런 경우에도 그 자리에서 와이드 스쿼트를 하면 허리가 바로 안 아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허리 건강에는 와이드 스쿼트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까치발 쓰기가 큰 도움이 돼요. 네. 그래서 5발가락으로 쓰는 까치발 쓰기가 하나 있고 엄지발가락을 들고 쓰는 까치발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엄지발가락만 가지고 쓰는 까치발이 있어요. 다 앞에 의자를 하나 놓고 의자를 잡고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까치발이니까 이 수험생들 나가기도 어렵고 운동하기 어려운데 집 안에서 이런 거 해주시면 허리 아픈 거, 다리 아픈 거 도움이 됩니다. 네. 수능 당일에 실천할 수 있는 뭐 건강관리법 이런 것도 있을까요? 수능 당일의 건강관리법은 일단 아침에 잘 일어나는 거죠. 지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해마다 그 풍경이 있잖아요. 네, 지각하는 풍경. 오토바이로 막 네. 달려가고 그러니까 아침에 반드시 조금 일찍 일어나는 그걸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 두 네. 번째는 과식하지 않아야 됩니다.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많이 먹으면 시험 보기도 어렵고 수험장에서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볍게 아침을 먹는다. 이거 생각하셔야 되고 점심도 생각이 없을 때는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냥 꾸역꾸역 먹고 탈이 나는 경우가 체할 수 생기거든요. 있죠. 예, 그래서 점심도 불편하면 안 먹어도 되고 조금 가볍고 유동식으로 준비를 해서 먹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절대로 이 음식에 욕심내지 말아라. 이게 이제 그 당일날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수험생 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걱정은 수능 당일에 점심 못 사줘야 되나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심을 너무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평상시 먹는 우리가 싸는 도시락. 네. 그냥 그 정도로 가장 좋습니다. 더더욱이 욕심내시면 네. 아이가 그걸 다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대부분은. 그러면 탈이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평상시 먹는 그 식단으로 도시락을 가볍게 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은요 수험생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노래 한 곡 듣고 오한진 교수님의 처방 받아보겠습니다. 소란의 시험기간 책상 정리. 네, 노래 나가는 동안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2781님 수능 전날 늦게 자서 피곤하면 당일 아침에 조금 더 자는 게 나은지 아니면 그래도 일정 시간에 일어나는 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하셨어요. 네, 무조건 일정 시간에 일어나야죠. 수능 하루잖아요. 네. 이날은 루틴대로 해야 됩니다. 네. 조금 더 잤다가 컨디션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아침에 준비가 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네. 깨 있어서 가야 시험을 보니까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0184님 시험 당일 컨디션이 나쁘면 최대한 좋게 하는 방법 또는 약 같은 게 있을까요? 하셨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있으면 제일 그런 좋은 마음은 방법은요. 알겠어요. 조금 긴장하게 만드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이 좀 나빠지는 게 좋습니다. 기분이 좋은 것보다는 그러면 시험 문제를 훨씬 더 천천히 잘 읽게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이 뇌를 조금 자극줘야 돼요. 그래서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 커피라든지 그 외에도 카페인이 들어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이게 도움이 됩니다. 네. 3902님은요 수능 당일에 청심환 먹는 건 어떨까요? 하셨어요. 네, 먹어보신 분이고 먹어서 내가 좋았다 그러면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한 번도 안 먹어봤다. 근데 이걸 그거는 수능 좀 당일에 실험할 아니죠. 순 없죠.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능 당일에는 최대한 편하고 늘 하던 거, 늘 먹던 거 이런 걸 하셔야지 네. 새롭게 하는 거는 안 좋습니다. 먹고 싶으시면 그 전에 모의고사에서 한번 실험을 해보시고 괜찮았을 때 수능 당일에 시도해보시는 걸 저도 네. 추천드려요. 갑자기 네. 하시는 건 좀 위험 부담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모임과 술 약속도 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요. 지방간, 간 건강 지키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미리 문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해 주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또 저희 홈페이지 시청자 참여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좀 상담 남겨주시면 조금 더 깊이 있는 상담 가능할 것 같아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똑똑 라디오 주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난히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금요일 오후 지루함을 설렘으로 바꿔줄 노래만 담아왔습니다. 김은아의 오늘이고 김은아 음악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오늘의 테마를 만들게 한 노래가 있는데요. 네. 그 노래를 소개하면서 시작하면 해석이 쉬울 것 같습니다. 아파트 아시나요?
그럼요. 저희 프로에서 이미 틀었어요 한번. 그럼요. 근데 제가 어떤 프로그램에 가도 요즘에는 이 곡을 틀고 네.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나간 프로그램 앞 프로그램도 그 앞 프로그램도 이 곡을 튼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트렌드를 쫓아갈 줄 아는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늦었네요. 로제의 아파트를 네. 오늘 테마의 중심에 한번 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계속 즐거운 소식을 전해줬어요. 뭐 뮤직비디오 2억 뷰를 벌써 넘겼다고도 하고 그리고 세계적인 스트리밍 그 음악 사이트죠. 스포티파이에서도 7일 만에 1억 스트리밍을 돌파하면서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차트 소식도 좀 반가웠잖아요. 네. 영국 오피셜 차트가 4위 그리고 빌보드가 8위 뭐 이렇게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도 조금 순위가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연말이 가까워오는 이 시점에 K-팝 씬에 좀 반가운 소식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게 됐죠. 이 맥락에서 21세기 훅송들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노래 이 아파트는 블랙핑크 멤버 로제의 첫 솔로 앨범의 타이틀곡도 아니고 수록곡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요즘에 선공개곡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12월 6일에 로즈라고 하는 첫 솔로 앨범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에 앞서서 이제 붐업을 좀 하려고 발표했던 싱글이라고 보시면 되고 붐업 제대로 됐죠. 뭐 이 정도면 더 이상의 홍보가 없을 정도입니다. 화제성은 정말 최고로 담보해서요. 12월에 나올 앨범 뭐 저를 포함해서 전 세계 정말 모든 이들이 기다리게 됐어요. 네, 이 곡이 발표되고 나서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수험생들 어떡하냐 중독성이 있다 막 이런 반응 많았는데요. 네. 해외에서도 이렇게 반응이 좋을지는 몰랐거든요. 심지어 아파트라는 말 자체가 한국식 영어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이 아파트라는 게 뭐냐 영어 발음을 하면 apartment 뭐 이렇게 되니까 트 발음이 아예 나질 않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단어로 이 단어 그리고 게임을 받아들이는 층들이 참 많고요. 말씀하신 것대로 그 중독성과 흥이 지금 세계적으로 다양한 특히 젊은 층들에게 동일하게 유행이 번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파트 게임 아시죠? 이게 이제 술 게임인데 친구들과 함께 아파트 게임을 하면서 뭐 술자리를 가진달지 그다음에 쇼폼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그 게임하는 모습 뭐 노래를 배경으로 깔고 챌린지하는 모습 등이 굉장히 유행을 타고 있어서 제가 앞서서 순위가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말씀드린 것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이 곡으로 이제 후크송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이 곡의 진짜 많은 인기 요인 뭐 로제도 원래 세계적인 스타 블랙핑크 멤버였고 브루노 마스가 피처링을 했고 뭐 락 리바이벌 붐에 함께 들어가는 곡이고 있지만 강남스타일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그 중독성 있는 후렴구 언급이 참 많아서 그 21세기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중독성 넘치는 곡들을 함께 모아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일단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를 먼저 듣고 얘기 나눠볼게요. 좋습니다. 네.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 듣고 왔습니다. 네. 이 아파트 이 구절이 귀에서 계속 맴돌잖아요. 저희 지금 노래 들으면서 우리 때는 369 아니었냐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왜 하세요? 우리끼리만 해야지. 죄송합니다. 이런 곡들을 우리 후크송이라고 하죠.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 훅송이라는 거 좀 덜 들어봤다 싶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조금 한 2010년대 정도에 확 붐이 올랐다가 요즘에는 이렇게 좀 중독성이 있는 곡들은 챌린지용 음악?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쇼폼을 겨냥한 이제 그 독특한 구성이 들어있는 음악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그래도 여전히 훅송은 음악씬에서는 당연하게 쓰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그 귀를 사로잡는 짤막한 음악 한 구절 후크, 후킹 요소가 있다 이런 이야기하죠. 그 후크와 송을 더한 훅송인데요. 이 2000년대, 2010년대 가요 들으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익숙한 단어실 거예요. 그때는 그런 노래들이 음악 차트 상위권에 많이 있었어요. 맞아요. 여러분 기억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소녀시대 G 베이비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그리고 뭐 Tell me Tell me 그리고 Sorry 슈퍼주니어 노래 뭐 이런 곡들 대표적인 한국에서 인기 얻은 후크송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때 워낙에 인기가 대단하다 보니까 사실 당시 뭐 이 신문 지상이나 이런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너무 후크송이
범람하면서 대중가요를 망친다. 이런 얘기도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그 중독성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곡들이 양산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다양한 음악적 토양을 해친다는 반응들도 있었는데 시간이 바뀐 다음에 똑같은 유행을 뭐 챌린지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음악실에서는 피할 수 없는 요소가 되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을 어떻게 자신의 색깔로 승화시키느냐 대중과 뭐 그러니까 강요가 아니라 정말 대중과 실질적으로 호흡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어떤 평가의 포인트들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그 시절 유행했던 후크송도 함께 들어봐야겠죠? 네, 제가 노래 불러드린 걸로는 사실 부족하시잖아요. 지금 다들 원곡 듣고 싶으실 텐데요. 원더걸스의 노래 텔미 준비해봤습니다. 원더걸스의 텔미 듣고 왔습니다. 네. 박미영 님이요. 지금 들으니까 원더걸스 member들 목소리가 정말 어리네요. 하셨고요. 맞아요. 유성아 님은 수능 금지곡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본의 아니게 오늘 계속 수능 금지곡들을 틀어드리게 될 것 같은데 아마 네. 수험생들은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하느라고 그렇겠죠? 듣지 못할 거예요. 저희만 듣고 즐기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랜만에 들으니까 그 시절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들어볼 곡은 어떤 곡이에요? 역시 이 곡을 빼놓을 순 없는 것 같아요. 첫 곡으로 들려드렸던 로제의 아파트 때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 국내를 대표하는 중독성 있는 훅송으로서 또 기록에 많이 남아있게 된 강남스타일 싸이의 노래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앞선 후크송과는 좀 다른 느낌일 수도 있는데 그 후크송이 뭐 텔미 이렇게 동일한 말이 반복되는 걸로 중독을 많이 주잖아요. 뭐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오빵 강남스타일 하는 그 싸이 씨의 외침과 함께 EDM 사운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사람을 좀 춤추게 하고 싶게 만드는 그 어떤 후렴구 멜로디로 훅을 잡아서 전 세계를 사로잡은 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곡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 인기가 많았고 또 한국 대중음악 역사에도 너무 많은 기록을 남겨놓은 곡이에요. 당시 한국의 시선으로 보자면 데뷔한 지 12년이나 된 싸이라는 가수가 갑자기 월드스타가 되게 만든 곡이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정말 많은 K-팝 스타들이 활약을 보이고 있지만 뮤직비디오 조회수에 있어만큼은 이 곡을 넘어설 곡이 없습니다. 현재 50억 회 이상이 전 세계에서 조회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곡을 통해서 사실 K-팝 스타들이 해외로 잘 진출하게 만들어질 기반이 만들어진 곡이기도 해요. 이 곡이 당시에는 사실 훅송으로 인기가 많았었을 때 너튜브나 뭐 이런 SNS 조회수가 순위에 반영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것을 이제 없는 상태로 강남스타일이 제 기억에 빌보드 핫백에서 7주 연속 2위를 차지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사실 이 차트들에서도 이건 반영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이 음악을 많이 듣고 있다는 거니까 라고 해서 차트의 어떤 점수 구조, 운영 방식이 바뀌기도 한 곡이에요. 비디오나 뭐 어떤 SNS 활용 같은 게 워낙 중요한 K-팝으로서는 사실은 이 강남스타일이 바꿔놓은 그런 룰 안에서 날개를 단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저희가 끝곡으로 들려드리고요. 김민아의 오늘 이 곡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싸이의 강남스타일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고맙습니다.